네. 오늘은 시퀀스 투 시퀀스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김정호라고 합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우선 이제 처음에 DNN 기반의 모델의 한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우선 DNN 같은 경우에는 그 음성 인식이나 뭐 사물 식별 등의 분야에서 되게 뛰어난 성능을 보이긴 하지만 한 가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나와 있다시피 DNN은 입력값과 출력값의 차원이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불어로 나와 있어서 제가 한국어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I am a student.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개의 단어가 있는데 얘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나는 학생이다라는 두 단어로 번역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력값과 출력값의 그 차원이 고정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이 DNN 기반의 모델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시퀀스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분야에서는 활용하기 어렵다는 DNN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구 주요 결과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WMT14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영어에서 프랑스어로 번역을 했고요. 이제 블루스코어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 당시의 최고점이 37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방식인 SMT 방식을 사용했을 때는 33.3점이 나왔는데 이제 이 논문에서 LSTM 방식을 사용을 해서 34.81점으로 이제 기존의 방식인 SMT 방식보다 좀 높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방식과 LSTM 방식을 이제 같이 섞어서 했을 때 36.5점이 나와서 당시 최고점에 미치지는 않지만 그에 준하는 블루스코어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SMT는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즉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인데요. 대용량 자료로부터 학습된 통계 정보를 활용을 하고 이제 여기 사진에서 나와 있다시피 번역 모델과 언어 모델로 나누어서 번역을 수행합니다. 이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제 우선 RNN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RNN은 전통적인 RNN 방식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입력과 출력의 크기가 같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용하려는 이 번역 분야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RNN은 문장이 길어질수록 앞에 정보를 뒤까지 전달하기 어려운 장기 의존성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RNN 구조인데요. 뭐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이제 입력값인 X 그리고 이전 히든 스테이트인 H가 이제 각각의 가중치들과 곱해진 다음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서 그 다음에 히든 스테이트가 나오게 되고요. 그 히든 스테이트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지나서 이제 출력값인 Y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다시피 번역에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C2C에서는 LSTM을 사용을 합니다. LSTM은 RNN과 비슷한데 RNN과 차이점은 이 셀 C가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셀을 추가를 해서 오래된 기억을 보존하는 효과가 생기고요. 그래서 문장이 길어졌을 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LSTM의 장점 중 하나가 이 역전파 시에 이 C라인을 거치기 때문에 기울기 소실이나 기울기 폭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식토식에서는 LSTM을 사용을 하는데요. 어, 이 식토식은 이 인코더, 그다음에 디코더, 그다음에 컨텍스트 벡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인코더와 디코더 각각은 모두 LSTM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코더의 이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를 콘텍스트 벡터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 사진의 경우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인 H4가 이제 컨텍스트 벡터로 사용이 되어서 디코더의 그 히든 스테이트로 이제 입력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식도식 모델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일단 인코더와 디코더에 서로 다른 LSTM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사용을 하면은 이 계산해야 되는 매개 변수가 늘어나지만
이 계산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는 시간이 확실히 줄어드는 이유는 이렇게 독립적이기 때문에 병렬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서 계산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4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LSTM이 4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인 입력 문장의 순서를 뒤집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듯이 이 A, B, C가 각각 이 디코더에서 알파, 베타, 감마와 연결이 되는데 이 알파, 베타, 감마는 바꾸지 않고 이 CBA 즉 이 입력값의 이 문장 순서만 뒤바꿔서 진행을 하면 이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렇게 A랑 알파랑 서로 매핑이 돼야 되는데 그 매핑되는 거리가 좁아지기 때문에 학습에 더 용이하기 때문에 이 학습이 더 잘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셋의 디테일에 대해서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WMT14 English to French 데이터셋을 사용하고요. 3억 4,800만 개의 프랑스어와 3억 400만 개의 영어 단어로 구성된 1,200만 개의 문장의 하위 집합에서 모델을 훈련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소스 랭귀지와 타겟 랭귀지가 있고 어휘에 없는 단어는 UNK 토큰으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소스 랭귀지와 타겟 랭귀지가 이 식에 나와 있는 S와 T에 대응되는 것들인데요. 이 식은 이제 소스 센텐스가 주어졌을 때 이 올바른 타겟을 출력할 로그 확률을 높이는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습이 맞춰지면은 이 t 값이 가장 큰, 이 t 확률이 가장 높은 애를 이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게 또 빔 서치를 이용을 하는데요. 빔 서치는 이제 확률이 가장 높은 번역을 찾는 알고리즘이고요. 단순히 해당 시점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만 선택하는 이 그리디 디코딩을 하면 번역의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빔 서치는 B계의 가장 가능도가 높은 후보, 이제 여기서는 빔 사이즈가 B가 되겠죠. 이거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탐색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률이 높은 게 A랑 C 해서 A, C가 두 개가 선택된 건데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빔 사이즈가 2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 A부터 E까지 중에서 제일 높은 A랑 C가 선택이 되고 그 이후에 또 단어들이 붙은 것들 중에 제일 높은 두 개를 또 선택을 하고 그거를 계속 엔드 토큰이 나올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엔드 토큰까지 반복을 하면은 그 엔드 토큰까지 왔을 때 선택되어 있는 그 문장이 이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앞에서 그 기존의 방법인 그리디 디코딩을 사용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1등과 2등의 확률 차이가 되게 미미하다고 했을 때 실제 2등이 정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계속 확률이 높은 애들을 계속 끌고 가주면서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빔 사이즈가 2일 때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논문의 가장 핵심이라고 이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이제 입력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것인데요. 일단 이렇게 바꿨을 때 이 perplexity 수치, 즉 이제 뭔가 직역하자면 뭐 헷갈림 수치, 그러니까 헷갈림이라는 거니까 이 수치가 낮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이 수치가 감소를 했고 이 블루 스코어도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A랑 알파랑 가까워져서 성능이 좋겠다. 뭐 B도 가까워져서 성능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C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존보다 더 멀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걸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순서를 뒤집는 게 성능이 좋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트레이닝 디테일즈를 보면요. 4개의 LSTM을 중첩해서 학습을 했고 각 레이어에는 1000개의 셀, 1000차원의 워드 인베딩을 사용을 했고요. 마이너스 0.08부터 0.08 사이의 균등분포로 파라미터를 초기화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std 로스 펑션을 이용을 했는데 러닝 레이트는 0.7 그리고 5 에폭마다 러닝 레이트를 절반으로 줄여서 총 7.5 에폭 동안 모델을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128로 그다음에 소스 센텐스 간의 길이를 맞춰주었는데 이 이유가 그 소스 센텐스에 긴 문장이나 짧은 문장이 섞여 있으면은 이 배치 학습을 할 때 그 미니 배치가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스 센텐스 간의 길이를 맞춰줌으로써 패딩을 최소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학습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병렬화인데요. 여기서는 8개의 GPU를 LSTM에 4개, 소프트맥스 계산에 4개를 사용을 해서 계산 효율을 극대화했고요. 이 구현으로 훈련은 약 10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일단 이 표를 먼저 보시면 이건 이제 단일 LSTM 모델, 단일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베이스라인이 33.3점인데 이거보다 높은 34.81점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여기서는 이 베스트 WMT14 리절트 이게 이제 지금까지 베스트 스코어 37인데 LSTM과 기존의 방식인 SMT를 결합했을 때 블루 스코어가 36.5로 37점에 못 미치지만 그래도 딥러닝 기반의 이런 모델들이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제시해주는 결과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사진은 이제 부문 처리 후에 얻어진 LSTM 히든 스테이트의 2차원 PCA 프로젝션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의미가 완벽하진 않지만 여기는 메리가 존을 사랑한다. 그리고 여기는 존이 메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뭔가 클러스팅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내가 그녀에게 카드를 줬다. 여기는 그녀가 나에게 카드를 줬다. 이렇게 의미가 비슷한 애들끼리 클러스팅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표는 문장 길이가 이제 35 정도까지는 35까지 늘어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거의 성능 저하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오른쪽 표가 이제 더 희귀한 단어가 포함된 문장의 성능에 대한 결과표입니다. 이게 이 X축이 평균 단어 빈도 순인데요. 생각해 보면 순위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X축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희귀한 단어들이잖아요. 그래서 더 희귀한 단어들이 순위가 2500 순위 정도까지는 LSTM이 베이스라인보다 더 성능이 좋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기존의 DNN 방식은 입력과 출력의 차원이 같아야 하는데 이 인코더, 콘텍스트 벡터, 디코더 이 형식을 사용을 해서 이를 해결했고 인코더, 디코더에는 RNN이 아닌 LSTM을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입력값의 문장 순서를 뒤바꿨을 때 큰 성능 향상을 보였으며 LSTM을 쌓은 후 기존 통계학적 방식인 SMT를 함께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기반 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퍼런스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